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변호사란 직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다루면서 그들의 인생을 자세히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인데요.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운이 좋은 사람은 법률 상담을 받을 때마다 날로 번창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다양한 의뢰인들의 수많은 인생의 첨예한 상황을 지켜보고 관여하는 사이 운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운의 진정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과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이 책에는 변호사인 저자가 운의 신기한 부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타인의 잘못을 너무 몰아붙이면 악운을 부르게 된다.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칭찬이다 등 흥미진진한 운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혹은 아,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점술가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어찌 그것까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점술가나 알 법한 일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의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무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혹시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소송이나 해고부당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천천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로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술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너무 몰아붙이면 아군을 부르게 된다.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과실은 때로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속죄하지 않으면 행운은 결코 손해질 수 없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속죄도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은 사건 진행 중에 사람이 셋이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종류의 살인은 아니지만 사건 진행 중에 사람이 죽은 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를 낸 것은 막 변호사가 되었을 때쯤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찾아가서 약속한 기한은 이미 지났으니 바로 채권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절박한 듯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유예를 청했습니다. 저는 의뢰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라 유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대리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엄격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전하나 서면으로 상대 약속 위반을 질책하며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고 반복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전화 연락으로부터 일주일 후 채무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서에는 니시나카 변호사에게 유예를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대리인입니다. 당시에 저는 의뢰자가 완고하면 대리인도 완고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만큼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일처리 방식이 나빴기 때문에 채무자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미숙한 나머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것이지요.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굴면 안 돼.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야.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 젊은 시절에 제가 저지른 죄를 이제 막 법조인이 된 젊은 변호사들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제가 변호사가 된 후 수년이 지나 막 독립했을 때 생겼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70대 남성을 증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의뢰자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을 때 만약 거기에 모순이 있다면 그 증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추궁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당시 그 재판의 증인이 하는 말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재판과 똑같이 발언의 모순점을 엄격하게 추궁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모순을 지적받고 사실 여부를 추궁당하던 증인은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아붙일 작정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걸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로부터 이틀 뒤 그 증인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연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이 죽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죄가 많은 직업이구나.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운은 나빠질 수 있다. 재판은 다툼입니다. 설령 다툼에서는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진 상대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원한을 사면 그 사람에게 끌려 내려갑니다. 즉, 운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방해하는 일은 신기하게도 자주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건재하셨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타인의 원한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당시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남의 원한을 샀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거기서도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거지.
그러다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세상에서 찾아와 내 다리에 달라붙을 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원한을 사면 그 사람이 너를 끌어내리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남의 원한을 사면 안 돼.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이야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재판을 피하려는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원한을 사면 운이 달아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준 부모님의 은혜를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칭찬이다. 남을 칭찬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능하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등은 능력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능력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남을 칭찬하는 말은 또 있습니다. 아름답다, 귀엽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스타일이 좋다 등입니다. 특히 외모를 칭찬하는 말은 정말 다양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 주니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불행은 드문 일이 아니며 잘생겼다는 이유로 몰락한 남성도 있습니다. 외모도 운의 잣대라고는 말할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칭찬은 없을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냥하다, 기댈 수 있다, 신용할 수 있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등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성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이는 직접 돈벌이로 이어지지도 모두에게 주목받거나 축혀 세워져 우대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능하시군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친절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이 기쁘고 미남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을 좋아합니다. 사실 뛰어난 능력이나 아름다운 외모보다 운이 좋고 나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성질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에서 차기 사장을 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적도 능력의 유무도 아닌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지위도 필요하지요. 뛰어난 외모 역시 사람을 사귈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도 능력도 외모도 결국은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행운도 인간성 여하로 결정됩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이 머리가 좋다 혹은 미남, 미녀라는 말보다 깊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10,000명 넘는 의뢰인의 불행과 행복을 지켜본 저의 결론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부자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누구나 돈 벌기를 원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 문제로 방문한 자산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설립한 부부 의뢰인으로
그들의 회사는 순조롭게 실적이 늘어났고 하청업체도 100군데 가까이 되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격리부장이 횡령을 한 사건이 생겨서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저는 이 부부가 부자는 되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횡령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격리부장은 회사를 그만둔 후 독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직장의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까지 가로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싶었는데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알게 됐습니다. 그 경영자 부부는 인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게 된 후부터 부부의 평판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급 술집에 빠져 애인까지 만들었고 부인은 귀금속이나 명품 옷을 사들이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져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영자의 사생활이 이러니 직원들도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장 부부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부장 역시 거리낌 없이 돈도 거래처도 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돈은 벌었지만 직원의 신뢰를 잃고 부부 사이 유대감도 잃어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면 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재산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사업에 성공했다 해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직원이나 거래처 등 많은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반대의 힘이 작용해서 돈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준 이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다면 이미 행복해진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돈보다도 덕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유산 다툼을 해결한 오사카의 형제 이야기. 남을 배려하는 말에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말에는 극적으로 운을 바꾸는 힘이 있지요. 저는 그러한 사례를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오사카에 사는 형제가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제게 이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형은 전무를, 동생은 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슈퍼마켓 경영은 형이 이어받고 동생은 회사를 떠나 독립해서 다른 슈퍼마켓을 차렸습니다. 유산 상속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오사카 시내 토지 500평이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억대를 넘어서는 유산이라 형도 동생도 서로 내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원만한 화해를 권했습니다. 권리는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 한쪽이 땅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한쪽에게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형도 동생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법원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은 변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중단되고 심리와 재판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심리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유산을 상속받는다 해도 마음속에 커다란 응어리가 남아 평생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 쪽은 물론이고 이긴 쪽조차 상대를 미워하게 되겠죠. 즉 부모님을 잃은 불운에 형제까지 미워하게 되는 나쁜 운명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을 나쁘게 하는 길로 돌진하는 것이지요.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더 없는 불효입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좌절감이 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당사자인 형제와 재판관과 함께 조정 중단을 결정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전개로 유산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동생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한테 불리한 일 따위는 안 해. 겨우 이 한마디의 말에 운과 불운을 나누는 아주 작은 이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또 말다툼이 시작되는 건가 하고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동생은 형을 노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땅을 받아도 형한테 불리한 일 같은 건 안 한다고 했어. 너 그거 정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땅을 경쟁 슈퍼마켓에 팔거나 하지 않아.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동생의 목소리도 아까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과 같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은 진짜냐 하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 다툼은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형제간의 불신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형제의 아버지가 만든 슈퍼마켓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에 슈퍼마켓의 2호점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만 돌아가신 것입니다. 회사를 이어받은 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언젠가는 그 땅에 2호점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의 그런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금도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동생은 500평의 땅을 매각하려 했고 형은 동생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저 녀석은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경쟁 슈퍼마켓에 팔아서 내 사업을 방해하려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가게를 어떻게든 키워가려고 애쓰는데 저 녀석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분명해. 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지키고 싶었기에 강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뜻밖의 형한테 불리한 일 따위는 안 해 라고 말하자 동생을 향한 시기와 의심이 한순간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인 남자가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린 것이겠지요. 이를 보고 동생도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이 그 땅에 집착한 것은 욕심이나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오해란 것입니다. 서로의 오해를 푼 형제는 소송을 통한 다툼을 피하고 단번에 화해했습니다. 그 결과 형이 500평의 땅을 이어받는 대신 토지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동생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사이는 원만해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유산 상속 사건에서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동생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변호사로 일하면 여러 다툼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다툼이 있기에 존재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다툼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툼은 불운으로 가는 길이자 불행한 인생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툼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변호사는 참으로 죄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슬픈 것은 유산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슬픈데 형제나 친척이 서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유산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하지 않고 화해하도록 설득하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재산의 눈이 어두워져서인지 아니면 형제끼리의 오랜 불화 탓인지 저의 이야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로서의 무력감을 느끼지만 남을 배려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 분쟁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운까지 바꾸는 경우를 보면서 또 다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의 운을 좌우합니다. 이 형제의 사건은 마음속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말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디 남을 배려하는 말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커다란 행운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선행도 지위나 보수를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물론 선행을 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회사원의 경우 힘들게 일을 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자체는 선행이지만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 진정한 선행을 쌓아 올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도 세상을 발전시킬 중요한 발견을 어렵게 완수한 것 자체는 훌륭한 선행이지만 이로 인해 학인화 지위를 얻거나 보수를 받으면 그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활을 건 노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 정도로 회사를 키웠다 해도 큰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역시 선행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 해도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즉 선행을 빌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수신 교수록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남보다 1.5배 더 일하고 심지어 보수는 보통 사람의 2할 정도 덜 받아도 만족한다는 기준을 수립할 것. 이는 수고를 적게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중요시하는 현대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하늘의 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00만큼 일하고 80의 보수를 요구하고 나머지 20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 그러면 하늘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하늘에 있는 창고에 20을 저축한다.
하늘 창고에 저축한 것이 많을수록 하늘은 기뻐하며 그 사람의 우방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일하되 적게 취하면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운까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나 신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처럼 매일 적극적으로 선행을 쌓아 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선을 쌓는 일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운곡선사가 원효봄이라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모두 우주에 그대로 기록된단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나쁜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보를 받게 되는 거지. 운명은 그 사람의 선악에 따라 어떻게든 변할 수 있어. 모든 행복을 만드는 원천은 자신의 마음에 있으니까. 선한 덕을 쌓으면 반드시 운명이 바뀌게 된다네. 역경이라는 책에 선에 쌓는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우선 3,000개의 선행을 목표로 해서 실천해 보게나. 이 말을 들은 원효봄은 3,000개가 넘는 선행을 했습니다. 그 후 아주 어려운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등 좋은 일들이 차례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4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그림만 골라서 사는 이유. 저는 그림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후 옛 사무소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집한 그림의 가격이 언젠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림을 모으게 되었을까요? 지인이 전시회 초대장을 자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초대장을 받고 가지 않으면 뭔가 미안한 기분이 들어서 참석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화가의 개인전에 갈 때도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 화가의 경우 전시회장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그림이 팔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마지막 날에 가는데 그림이 팔렸음을 나타내는 붉은 마크가 붙은 그림이 거의 없으면 괜히 제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화가 본인은 더 쓸쓸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무슨 그림이라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만 엔 정도 하는 그림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고급 술집에 다닐 마음도 없고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약간의 금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개인전이 열리는 동안 그림이 10점이나 팔렸다면 한 점 더 팔린다고 해서 기분이 특별히 더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한두 점밖에 팔리지 않았을 때 제가 한 점이라도 사주면 화가는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남이 기뻐할 일을 하자. 이것은 제 삶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림이 취미도 아닌 제가 그림을 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산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을 팔고 기운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린다면 분명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일본 불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신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그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옐로우햇을 창업한 가게야마 히데사부로 씨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는 택시를 타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택시 기사님이 고마워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가기야마 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거스름돈은 됐어요 하고 말하면 기사님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사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손님에도 기분 좋게 응대할 테니 트러블이 줄고 손님이 기뻐하니 기사님은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도 그 택시에 탈 여러 승객도 모두 기분이 좋아지면 사고가 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저도 택시를 타면 거스름돈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 기운이 돌고 돌아서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